40. 아침 식사 시간에는 브라질이 화제였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민 갔다가 1년 안에 돌아온 농장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전언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토양과 실험해보겠다는 에인젤의 시도를 희망적으로 전망하려고 애썼다. 아침 식사를 마친 에인젤은 작은 읍내로 나가서 자신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곳 은행에 맡겨둔 돈을 모두 찾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당벽에서 불현듯 솟아나온 환영과 같은 머시 챈트 양과 마주쳤다. 주일학교에서 나누어줄 성경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사건들을 더 없는 행복의 미소로 보는 그런 인생관을 가졌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기는 했지만 에인젤의 생각으로는 신비주의의 인간성을 기묘하고도 이상하게 희생해 얻은 결과였다. 그녀는 그가 곧 영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단히 훌륭하고 장래성 있는 계획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 상업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그럴 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뭣이 존재의 연속성을 단박에 끊어버리는 일이기도 해. 차라리 수도원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수도원이라니 어쩌면 에인젤 클레어. 왜 그러는데? 왜 그러긴 나쁜 사람 같으니. 수도원은 수도사는 구교를 의미하잖아. 그리고 구교는 죄고 죄는 멸망이라 그대는 몹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도다. 에인젤 클레어.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좋으실 대로 산막 2장에서 터치스톤이 하는 말을 조금 바꿔서 야유하고 있다.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구교는 죄고 죄는 멸망이라 그대는 몹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도다. 에인젤 클레어. 난 개신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녀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러자 클레어는 지독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악마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자신의 원래 원칙과 어긋나게 행동하듯 그녀를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귀에다 대고 생각에 낼 수 있는 가장 이단적인 생각들을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를 본 그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자신의 안녕에 대한 고뇌와 염려가 떠오르면서 쓰러졌다. 멋이 날 용서해? 난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고 클레어도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더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보석들은 동네 은행에 맡겼다. 또 몇 달 안에 테스가 요구하면 보내주라고 30파운드를 은행에 불입했다. 그리고 블랙무어 골짜기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이미 준 약 50파운드에다 이 정도의 돈을 더하면 당분간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으니 더욱 그랬다. 그는 부모님에게 그녀의 주소를 알려주어 편지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슨 일로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부모님으로서는 주소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해치워야 할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서 그는 그날 중으로 사제관을 떠났다. 이 지방을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테스와 함께 결혼 생활의 첫 사흘을 보낸 웰브리지의 농가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소액이었지만 방세를 치르고 쓰던 방의 열쇠를 돌려주고 남겨두고 온 두세 가지 물건을 갖고 와야 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 그 어두움을 그에게 드리운 것이 바로 그 지붕 밑이었다. 하지만 그 실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때쯤 행복의 기후 도착한 순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처음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음을 새록새록 실감하고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손을 잡고 벽난로에서 수다를 떨었던 순간들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가 방문했을 때 농부와 그의 아내는 들에 나가서 클레어는 얼마간 혼자서 집안에 있었다.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감정들로 가슴이 새삼 벅차서 그는 2층의 테스 방, 그 신방이 되지 못한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는 떠나던 아침 그녀가 자기 손으로 정돈해놓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겨우살이도 그가 달아놓은 그대로 침대의 덮개 휘장 밑에 달려있었다. 3, 4주가 지났기 때문에 변색되었고 잎과 열매도 말라서 쪼그라들었다. 에인젤은 겨우살이를 떼어내어 벽난로에 처박았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취한 조처가 관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명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이 잔인하리만치 시야가 좁았던 것 아닌가? 갈피를 잡기 힘들 만큼 갖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핑 돌아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한탄했다. 아, 테스, 조금만 일찍 얘기했어도 용서했을 텐데. 아래층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은 그는
일어나 청계 꼭대기로 갔다. 청계 밑에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을 들자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또렷한 이저 휴엣이었다. 클레어 씨, 그녀가 말했다. 내외분께 인사차 왔어요. 다시 여기로 오실 것 같아서요.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을 짐작하지 못한다. 그를 사랑하는 진실한 처녀, 테스만큼 혹은 그녀만큼 진짜 농사꾼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처녀였다. 나 혼자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살지 않아. 이곳에 왜 왔는지 설명하고 난 다음 그가 물었다. 어느 길로 해서 집에 가려고 하니 이저? 저도 텔브테이스 목장에서 살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어쩌다가? 이저가 고개를 숙였다. 너무 쓸쓸해서 떠났어요. 저쪽에 살아요. 그녀는 목장과 반대 방향을 가리켰는데 그가 가는 방향이었다. 그래? 지금 거기로 가는 거야? 원한다면 마차로 데려다 줄게. 그녀의 올리브색 얼굴이 더 짙은 빛깔로 상기되었다. 고맙구먼요, 클레어 씨. 그는 곧 농부를 만나 방세와 갑자기 하숙을 취소함으로써 생겨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클레어가 이륜마차로 돌아오자 이즈는 그 옆에 올라탔다. 난 영국을 떠날 작정이야, 이즈. 마차를 몰면서 그가 말했다. 브라질로 갈 거거든. 클레어 부인도 가는 걸 좋다고 현하요. 그 사람은 이번에 같이 안 가. 아마 1년쯤 지나야 될걸. 탐색하러 가는 거야. 그곳이 살만한지 알아보려고. 동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이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잘 있어? 레티는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다. 지난번에 보았을 때 애가 불안전해 보였어요. 뺨이 홀쭉하니 말라서 폐병 환자 같더라고요. 이제 레티에게 눈길을 줄 남자는 없을 거예요. 이즈가 멍하니 말했다. 그럼 메리언은? 이즈가 목소리를 낮췄다. 메리언은 술꾼이 됐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장 주인 아저씨가 내보낸걸요? 넌 괜찮아? 술도 안 마시고 폐병도 아니지만 아침 먹기 전에 한국적 뽑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죠. 그건 또 왜? 아침에 소저 짤 때 큐피트의 정원에서나 재봉사의 바지 같은 노래를 멋들어지게 불렀던 걸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클레어 씨가 목장에 오시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만두었잖아요. 왜 그만두었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검은 눈동자를 잠시 번쩍이는 것으로 그녀는 대답을 대신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이 잠겼다. 그럼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으면? 그랬다면 내하고 대답했을 거고 클레어 씨는 사랑에 빠진 여자와 결혼했을 거예요. 정말? 정말이다 마다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속삭였다. 맙소사, 여태 그 눈치도 못 챘나요? 이윽고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새길에 도착했다. 이제 내려주세요. 저기 살거든요. 사랑을 고백한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클레어는 말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붕괴했고 사회 규범에 적개심을 느꼈다.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적당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길을 막아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올가미에 걸려 인습의 회초리를 고스란히 막기보다는 앞으로 제멋대로 동거하면서 사회에 복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난 브라질에 혼자가 이즈, 그가 말했다. 백길이 흠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아내와 별거 중이야. 다시 합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은 늘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테스 대신 나와 같이 가주겠니? 이건 진짜 저하고 같이 가고 싶으세요? 그래. 하도 심하게 당한 터라 위안이 필요하거든. 적어도 넌 날 사심없이 사랑하잖아. 그래요. 가겠어요. 그래 줄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곳에서 사는 동안만 동거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좋아요. 이제 내가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염두에 두도록. 하지만 문명, 다시 말해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부도덕할 따름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데 달리 방법이 없으면 어떤 여자라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앉아있어. 새길을 지나 1마일, 2마일을 계속 달렸지만 그는 아무런 애정 표시도 하지 않았다. 넌 날 아주 많이 사랑하지 이제?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목장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그렸는걸요? 테스보다도 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테스보다 더는 아니에요. 어째서? 아무도 테스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애는 클레어 씨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부올산 꼭대기의 예언자처럼 부올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아서는 거꾸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된
예언자 발람을 가리킴. 이렇게 볼산 꼭대기의 예언자처럼 이저 후에 또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테스의 성품이 다소 거친 성정의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량을 발휘했다. 클레어는 침묵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직선적인 대답을 듣자 가슴이 북받쳐 올랐다. 울음이 나오다 말고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다. 그 애는 클레어 씨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나눈 실없는 이야기는 잊어버려 잊어.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며 그가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까 그 새길로 데려다 줄게. 정직의 보상이 이거네요. 아, 어떻게 견디라고요?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견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이제 휴에서는 이 말을 치면서 격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 작은 선행을 후회하는 거야? 아, 이제 후회로 선행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차츰 진정이 되었다. 알았어요. 가겠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질 수 없는 걸 바랐나 봐요. 난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걸? 맞아요. 아내가 있고 말고요. 그들은 반시간 전에 지나온 새길에 도착했고 그녀는 뛰어내렸다. 이제 제발 내가 잠시 경솔하게 행동한 걸 잊어줘.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굴었어. 잊으라니요. 절대로 안 돼요. 아, 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고통으로 외침에 담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회한에 사로잡힌 그는 마차에서 뛰어나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친구로 헤어지면 안 될까? 내가 뭘 견뎌야 하는지 넌 모를 거야. 그녀는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처녀였고 원한으로 작별을 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용서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그녀가 옆에 서 있는 동안 현명한 조언자의 역할, 그런 기분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낀 그는 말을 꺼냈다. 메리언을 만나면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잘 살라고 전해줘. 약속할 수 있지? 레트에게도 나보다 훌륭한 남자가 세상에 차고 넘치니까 날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잘 처신하라고. 이 말을 정확하게 전해. 지혜롭게 잘 처신하라고. 날 위해서라도. 난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언을 보내는 거야.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야 내 아내에 대해 너가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바보짓을 저지르던 날 벼랑 끝에서 건져냈어. 여자들도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남자만큼 나쁘지 않은 모양이야. 그 한 가지만으로 널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선량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바래. 그리고 쓸모없는 애인이 아닌 충실한 친구로 기억해줘. 약속해 주겠어? 그럼하고 약속한 다음 그녀가 말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빌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는 다시 마차를 몰았다. 좁은 길로 들어선 이제는 클레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강둑에 몸을 던졌다. 호호. 그리고 그날 밤 늦게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어머니의 집에 들어섰다. 강둑에 몸을 던졌다. 나는 강 속에로 금방. 에인젤 클레어와 작별하고 집에 당도하기까지 그 슬픈 시간을 이즈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클레어 역시 그녀와 작별한 후 점점 가슴이 아리면서 입술이 들들 떨렸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즈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던 길을 버리고 테스의 집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고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남부 웨섹스의 높이 솟은 능선을 가로질러 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눌렀다. 그녀의 성품을 깔보거나 그녀의 마음 상태를 의심해서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이제의 말로 테스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처음 생각이 옳았다면 지금도 옳으리라. 이날 오후 작용한 것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힘이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면 관성의 힘으로 이미 가고 있는 길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오래지 않아 테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는 그날 밤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닷새 후 출항하는 항구에서 형들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41. 전술한 사건들이 일어난 겨울철에서 클레어와 테스가 헤어진 지 8개월도 더 지난 10월의 어느 날로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는 테스의 바뀐 처지를 목격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상자와 여행 가방을 들어주는 신사 집안의 세댁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했듯
자기 바구니와 보따리를 직접 들고 다니는 외로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이 집행유예의 기간에 남편이 안락하게 지내라고 충분히 남겨놓은 돈이 떨어지고 얄팍한 지갑만 남게 된다. 말로서의 고향집을 다시 떠난 뒤 태서는 봄과 여름을 힘에 크게 붙이지 않는 일을 하며 지냈다. 고향집과 텔버테이스 목장에서 멀리 떨어진 블랙무어 골짜기의 서쪽에 위치한 포트 브레디 근처에서 주로 일용직으로 가벼운 일을 하면서 보낸 것이다. 남편이 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좋았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완전히 침체 상태였고 기계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이런 상태가 심화되었다. 그녀의 의식은 다른 목장과 다른 계절에 만났던 다정한 연인, 내 사람이라고 막 붙잡은 순간 꿈처럼 사라져버린 그이와 같이 했다. 목장일은 우유가 줄어들 때까지만 할 수 있었다. 텔버테이스에서처럼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추수철이 시작되어 일자리를 얻으려면 목초지에서 밭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되었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일이 있었다. 근래가 준 50파운드 중 마음고생시키고 돈까지 쓰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절반을 떼어드리고 남은 25파운드는 그때까지 거의 쓰지 않았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비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금화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금화를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에인젤이 그녀를 위해 은행에서 새 돈을 찾아 손에 쥐어준 것 아니던가? 그의 손길이 성스럽게 만든 금화는 그녀에게 돈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이었다. 그 금화들에는 둘의 경험이 만들어낸 이야기 외에 다른 의미는 없었기에 돈을 쓰는 것은 유품을 헐값에 파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금화는 하나씩 그녀의 손을 떠났다.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이따금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돈이 다 떨어져갈 무렵 어머니에게서 사정이 몹시 어렵다는 편지가 왔다. 가을 비에 지붕이 새서 대대적으로 집수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지붕 2형을 이은 대금도 갚지 못한 터라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 쓱가래도 갈고 2층의 천장도 새로 하면 작년 빚까지 합해서 20파운드가 든다. 너희 남편은 재산이 있고 지금쯤은 틀림없이 돌아왔을 테니 돈을 보내줄 수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에인젤이 은행에 맡겨놓은 30파운드가 곧 오기로 되어 있을 때였다. 친정의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에 태스는 그 돈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20파운드를 보냈다. 남은 돈에서 일부는 겨울 옷을 장만하는 데 써야 했으니 눈앞에 닥친 음동설안에 쓸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파운드를 흘게 되자 돈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라는 에인젤의 말을 곰곰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클레어를 위한 배려, 자존심, 괜한 수치심, 뭐라고 부르든 간에 친정 부모에게 별거가 길어지고 있음을 숨기게 만든 그 무엇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편이 주고 갔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시부모에게 말하는 일을 가로막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녀를 깔볼 텐데 돈까지 구걸하면 얼마나 더 깔볼 것인가. 그녀는 결국 신부의 며느리로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시부모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친정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더 강해졌다. 결혼 직후 친정에 다녀오면서 궁극적으로는 남편과 합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브라질 여행을 곧 끝내고 그녀를 데리러 오든가 아니면 브라질로 오라고 편지를 하든가 어느 쪽이 되든 머지않아 가족들과 세상들 앞에 부부로 나설 수 있으리라.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희망을 그녀는 아직도 품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 때문에 겪은 공경을 없었던 일로 돌릴 만큼 대단한 결혼을 하고 친정의 경제적인 도움까지 준 마당에 이제 와서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제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함을 알리는 일은 정말이지 못할 노릇이었다. 다이아몬드 세트도 뇌리를 스쳤다. 클레어가 보석을 어디에 맡겼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고 사용권만 있지 팔 권리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디 있든 무슨 소용이랴. 설사 완벽하게 그녀의 소유라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을 빌미로 본래 내 것이 아닌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한편 그녀의 남편도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근처, 쿠리치바로 가구나. 점토질의 흙밭에서 천둥을 동반한 폭우에 흠식 젖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이런 사정은 그전 브라질 정부의 약속에 현혹되어 영국에서 건너간 다른 농장주나 농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고지대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풍상을 이겨낸 체력이라면 브라질 평원의 낯선 기후와도 맞설 수 있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마지막 금화까지 다선 테스는 달리 돈이 생길 구석이 없는 데다가 농한기를 맞아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영민함과 열정, 건강, 의욕 등이 삶의 어느 분야에서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그녀는 일부러 한여 자리를 구하지 않았다. 도해지나 저택,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골 풍습이 아닌 모든 것이 두려웠다. 바로 그런 신사계급과의 접촉에서 암담한 근심이 시작된 것 아닌가. 테스가 약간의 경험으로 유추한 것보다 신사계급이 조금 나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할 증거가 없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신사계급 근처에 가는 것도 피했다. 봄과 여름에 임시직으로 소젖 짜던 일을 했던 포트브레디 서쪽의 작은 목장들에서는 일감이 없었다. 텔버테이스로 가면 순전히 동정심만으로도 자리를 마련해 주겠지만 그곳의 삶이 편안했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버림받은 아내로의 전락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상처럼 떠받드는 남편에게 누가 될까 염려도 되었다. 그들의 동정과 자신의 묘한 처지를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무심히 넘길 자신도 없었다. 목장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각자 마음속에만 담고 있다면 그들을 대면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녀를 화제로 삼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지러질 지경이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이를 느끼는 걸 어쩌겠는가. 지금 그녀는 이 주의 중심부에 있는 고지대 농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리저리 전송된 끝에 그녀에게 배달된 메리언의 편지에서 메리언이 추천한 곳이었다. 메리언은 어디선지 테스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아마 이저 휴엘에게 들었겠지만 술에 절어 살지만 마음씨는 여전히 착한 그녀는 테스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목장을 떠나 고지대 농장에 왔음을 알렸다. 메리언은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는 일자리가 있으니 와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느냐고도 썼다.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남편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사라졌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녀는 야생동물의 습성 같은 것을 드러냈다. 사고나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 그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소재가 빨리 파악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람 많은 과거와 조금씩 거리를 두며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외톨이인 처지에서 겪는 외로움 중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래에 여기서 습득한 남다른 행동 거지에 타고난 매력이 더해진 까닭이었다. 결혼할 때 장만한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오다가다 받는 관심의 눈길이 성가신 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들릴하는 여자들이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여러 번 무리한 희롱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11월 오후의 어느 날까지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은 없었다. 그녀는 지금 향하고 있는 고지대 농장보다 버리강 서쪽 지역을 선호했다. 남편의 집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언젠가 사저관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부의 며느리임을 아무도 모른 채 사저관 근방을 맴도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일단 좀 더 건조한 고지대로 가기로 결정한 이상 발길을 돌려 동쪽의 초 큰 유턴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은 그곳에서 묵을 작정이었다. 오솔길은 길고 단조로웠다. 해가 급격히 짧아지는 때라 눈 깜빡할 새 어둠이 깔렸다. 그녀가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는 테스와 나란히 발걸음을 하며 말했다. 안녕하시오 이쁜 처자. 테스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주변은 그의 어둠에 휩싸였지만 하늘에 아직 남아있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런 틀림없네. 트렌트리지에 잠깐 있던 그 한여로금은 더버빌덱 젊은 나리와 친했제? 내가 지금은 딴 데 살지만 그때는 거기 있었걸랑? 여관에서 그녀에게 쌍스러운 말을 건네다 애인절에게 얻어맞은 돈푼이나 만지는 그 시골 농부였다. 고통이 경련처럼 몸을 관통하고 지나갔다. 그녀는 응대하지 않았다. 읍내에서 내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지.
멋쟁이 애인이 길길이 뛰었지만 말이여. 안 그런가 영리한 처자? 따지고 보면 그 친구한테 내가 얻어맞은 걸 처자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여? 태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쫓기는 영혼에게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길을 따라 바람처럼 달아나기 시작했고 조림지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다다를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조림지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녀는 발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발밑의 낙엽은 말라있었고 낙엽수 사이에서 자라난 호랑나무 가시 덤불의 무성한 잎이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녀는 낙엽을 긁어 모아 쌓아 올리고 한가운데 잠자리를 만든 다음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렇게 이룬 자민이 당연히 자다 깨다 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람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추위에 떨면서 그녀는 지구의 반대편, 막연히 따뜻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곳에 있을 남편을 생각했다. 세상에 자신처럼 비참한 존재가 또 있을까? 태수는 그렇게 자문했다. 자신의 망가진 삶을 돌아보고 세상 만사 헛되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그 말을 되풀이하다가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0년도 전이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녀로 말하자면 사상가의 선두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훨씬 깊은 통찰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헛된 데 불과하다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애석하게도 그보다 더 나빴다. 모든 것이 불의와 형벌, 강제와 죽음이었다. 에인젤 클레의 아내는 손을 이마에 대고 그 둥근 윤곽과 부드러운 살결 밑에서 느껴지는 안와의 가장자리를 더듬으면서 살이 썩어 뼈가 드러날 때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부질없는 공상을 하던 중에 나무잎 사이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바람기는 전혀 없었다. 때로는 심장 고동소리 같았고 때로는 날개의 퍼득거림 같았고 때로는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나 목이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머리 위 가지에서 들리다가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곧 어떤 종류든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행복한 상황에서 여기 숨어 있는 것이라면 겁이 났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빼고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마침내 날이 샜다. 하늘이 환해졌고 얼마 있다가 숲속도 밝아졌다. 곧 세상이 깨어 활동할 시간임을 알리는 편안한 일상의 빛이 강해졌고 태수는 낙엽더미에서 빠져나와 담대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제야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가 피난처로 삼았던 조림지는 이 지점부터 경사가 져서 언덕 꼭대기에서 조림지가 끝나고 산 울타리 너머로 경작지가 있었다. 나무 밑에는 화려한 깃털이 피로 범벅이 된 여러 마리의 꿩이 흩어져 있었다. 죽은 놈과 힘없이 날개를 실룩실룩 움직이는 놈, 하늘을 쳐다보는 놈, 가쁜 숨을 몰아쉬는 놈, 몸이 일그러진 놈, 축 늘어진 놈. 고문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밤에 숨을 거둔 운 좋은 놈들을 제외하고 모두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태수는 무슨 영문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새들은 그 전날 사냥꾼 무리에 쫓겨 이 구석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총을 맞고 떨어진 놈이나 해가 지기 전에 죽은 놈들은 사냥꾼들이 찾아서 주워갔으나 심한 상처를 입고 도망쳐서 숨거나 무성한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던 꿩들은 밤새 피를 흘리며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한 마리씩 땅에 떨어졌는데 태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녀는 소녀 시절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피에 굶주린 눈빛을 번뜩이며 산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거나 숲을 속을 노려보며 총을 겨누는 사람들을 이따금 보았다. 그들이 무섭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 가을과 겨울의 몇 주간을 제외하면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라고들 했다. 사냥철에만 말레이 반도의 원주민처럼 미친 듯이 날뛰며 살생을 목표로 이 경우에는 이런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공적인 방법으로 번식시킨 죄 없는 날짐승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살생을 목표로 자연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약자들에게 무례하고 비겁한 짓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만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동정하는 사람으로서 태수는 아직 살아있는 새들이 당하는 고문을 끝내자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눈에 띄는 새들은 모두 찾아서 자기 손으로 목을 비틀어 죽인 다음 사냥터 지기들이 다시 찾으러 오면 10중 8구 올 테니 갖고 가라고 그 자리에 놔두었다. 가여운 것들,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 너희도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단식한 그녀는 새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죽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내 몸 어느 한 곳도 아프지 않은데, 불구가 되거나 피를 흘리지도 않고 내 몸을 먹이고 입힐 두 손이 있는데, 그녀는 전날 밤의 우울함이 부끄러웠다. 자연법칙과 상관없이 사회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느낌 이상의 실체는 없는 우울함이었으니 말이다. 42. 이제 환한 대낮이 되어 다시 길을 나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큰 길로 나왔다. 하지만 근방에 사람이라고는 없어서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태수는 결연히 앞으로 나아갔다. 새들이 고통의 밤을 소리 없이 견뎌낸 것을 보고 그녀는 슬픔이 상대적임을 되새겼고, 세상의 평판을 무시할 만큼 고개를 빳빳이 들 수만 있다면 자신의 슬픔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인젤이 세상의 평판을 따르는 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초크 뉴턴에 도착해 여관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 젊은 남자 몇 명이 예쁘다는 둥 찬사를 보내며 치근덕거렸다. 어쩐지 희망이 샘솟는 느낌이었다. 남편도 언젠가 비슷한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가며 만나는 남자들을 멀리하면서 몸단속을 잘 해야만 했다. 그러려면 외모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잡목 숲으로 들어가 바구니에서 가장 낡은 작업복을 꺼내 갈아입었다. 말로시 그루터기 밭에서 일할 때 입고 목장에서는 입은 적도 없는 옷이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짐꾸러미에서 수건을 꺼내 치통을 앓는 것처럼 모자에 얼굴을 동여매 턱뿐만 아니라 뺨과 관자놀이도 절반쯤 가렸다. 그러고 나서 손꼴을 보고 작은 가위로 눈썹을 냉정하게 잘라버렸다. 이렇게 흑심을 품은 시선에 대비한 후 그녀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걸었다. 처자인지 허수아비인지 모르겠네. 가다가 처음 만난 남자가 길동무처럼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눈물이 났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녀가 말했다. 천만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젠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지낼 테야. 에인젤이 여기 없고 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 내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떠났고 이제 날 사랑하지도 않아. 하지만 난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 다른 남자들은 싫으니까 비웃으려면 비웃으라지. 테스는 계속 걸었다. 그녀의 모습은 순전히 겨울 옷을 차려입은 들릴하는 여자로 풍경의 일부를 이루었다. 회색 모직 망토에 빨간 털 목도리, 모직 치마 위에 두른 탈색된 밤색의 작업복 앞치마, 누런 가죽 장갑, 이 낡은 차림새의 실 오락이 하나까지 비에 젖고 볕에 바래고 바람에 시달려 탈색되고 달아 너덜너덜했다. 이제 그녀에게서 젊음의 열정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처녀의 입술은 싸늘하고 아무 장식 없는 겹겹의 머리 타래가 그녀의 머리를 동여맸네. 시가 있습니다. 스윈번의 플라콜레타에 나오는 시라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감각이 있을 법하지 않고 거의 무생물 같은 그녀의 내면의 모든 것의 헛됨을, 욕망의 잔인함과 사랑의 허물을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살아 숨쉬는 삶의 기록이 있었다. 다음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테스는 계속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연이 적나라하게 떼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저기를 드러내도 좌절하지 않았다. 겨울을 지낼 집과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기 때문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일용직의 불안전을 충분히 경험해서 그런 일은 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여러 농장을 거치면서 메리언이 편지에 적은 곳을 향해 갔다. 그곳의 일이 몹시 고되다는 소문이 마음에 걸려서 일자리를 구하다 정 안되면 가볼 작정이었다. 처음에는 힘이 덜 드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어떤 종류든 그런 일자리는 없어서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든 일도 알아보았고 결국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목장일이나 양계장일 대신 가장 싫어하는 밭일도 하겠다고 나섰다. 너무 고되고 거친 일이라 사실 다른 데 같았으면 할 마음도 먹지 않았으리라. 이튿날 저녁 무렵 그녀는 방구형의 고분들이 젖가슴처럼 달린 젖가슴이 여럿이라는 대지의 여신이 반듯 거기 누워있는 듯 울퉁불퉁한 백악질 토양의 고원에 이르렀다. 고향의 골짜기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골짜기 사이에 뻗어있는 이 고원은 대기가 건조하고 차가워서 비가 오고 몇 시간만 지나도 길게 뻗은 마찻길에 뿌연 먼지가 일었다. 나무는 거의 전혀 없다시피 했다. 나무와 숲을 덤불의 천적인 소작농들이 산 울타리 사이에서 자랐을 나무들을 산사나무 울타리 가지와 함께 무자비하게 엮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녀 앞에 펼쳐진 풍경의 중간쯤 벌베로와 네틀 콤타우트 봉우리들이 보였다. 친근한 모습들이었다.
여기서는 나지막하니 삼가는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 반대쪽인 블랙무어에서 바라보면 거대한 요새처럼 하늘 위로 솟아오른 봉우리들이었다. 남쪽으로 여러 마일 떨어진 해안지대의 언덕과 산맥 너머로 강철의 표면 같은 것이 반짝거렸다. 영국 해협이 프랑스 쪽에 가깝게 다가간 지점이었다. 약간 지대가 낮은 곳에 마을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 결국 메리언이 머무는 플랜트 코메시에 도착하고 만 것이었다. 별 도리가 없었다.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주변의 척박한 토양으로 미루어 노동 강도가 세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데도 지쳤고 가뜩이나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녀는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마을 입구에 박공이 길가로 튀어나온 농가가 있어서 숙박할 곳을 구하기 전에 그 박공 밑에서 어둠이 깔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가 날 에인젤 클레어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어. 그녀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등과 어깨를 기대고선 벽이 따뜻한 것으로 보아 그쪽에 농가의 벽난로가 있는 것 같았다. 벽난로 열기가 벽돌 사이로 전해져서 그녀는 벽에 손을 녹이고 비를 맞아 빨갛게 언 뺨에다 갖다 댔다. 벽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 같았다. 그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곳에 밤새 있으라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 일을 마친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저녁을 먹으면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테스의 귀에 들렸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그때까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정적이 깨어졌다. 저녁 날씨가 쌀쌀한데도 사양 날린 모자에 날렴한 여름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테스는 메리언이라고 직감했다. 어둠 속에서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자 정말 그녀였다. 전보다 체중이 불고 얼굴색도 붉어졌으며 옷차림은 눈에 띄게 초라해졌다. 옛날의 테스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메리언과 반갑게 안부를 나누었다. 메리언은 예의를 지켜가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테스가 예전보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무척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다. 테스, 아니 클레어 부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아내, 그런데 정말이지 어쩌다 이런 딱한 처지가 된겨? 그 이쁜 얼굴을 왜 싸매고 다니냐고. 너 맞고 사냐?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요 메리언. 남정네들이 치근대는 걸 피하려고 불어 그런겨. 그녀는 그런 황당한 상상을 불러일으킨 진절이 나는 수건을 벗었다. 옷에 깃도 안 달았고 관로 속에 테스는 목장에서 흰색의 작은 깃으로 멋을 부리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알아 메리언. 다니다 잃어버린겨?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실은 이제 외모에 신경을 안 쓰거든. 그래서 안 달았어. 결혼 반지도 없네? 있어. 내놓고 끼지 않았을 뿐이여. 리본에 묶고 목에 걸고 다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아니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으면 했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면 거북하잖아. 메리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넌 신사집안의 며느리자녀. 이렇게 사는 게 온당한 건 아니자녀? 아니요, 온당한겨. 하지만 난 너무 불행해요. 글쎄, 그 사람이 너랑 결혼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불행할 수도 있어. 넌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여. 그건 분명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 밖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메리언, 이제 질문은 그만.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날 좀 도와줘. 그이는 외국에 나갔고 어쩌다 보니까 생활비로 준 돈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해요. 날 클레어 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테스라고 불러줘. 그런데 여기 일자리가 있긴 한겨? 아, 그럼 여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는 있어. 굶어 죽기 똑 알맞은 땅이라 밀라고 순무 말고는 되질 않아. 나도 여기서 일하지만 너 같은 애가 여기까지 오다니 참 딱하다. 하지만 너도 소젖 짜는 일이라면 난 못지 않았잖아. 그랬지. 그런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할 수 없게 되었지. 할 수 없게 되었지. 아, 이제 낙이라고는 술밖에 없어. 일자리를 얻게 되면 순무 캐는 일을 하게 될겨. 지금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여. 아니요, 아무 일이나 할겨. 나 대신 말해줄겨. 네가 직접 말하는 게 나을 텐데. 알았어. 그런데 메리언 명심해. 일자리를 얻더라도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그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그려. 메리언은 테스처럼 섬세한 편은 아니었지만 믿을 만한 처녀였고 테스가 부탁한 대로 하기로 약속했다. 오늘이 품삯 받는 날이여. 그녀가 말했다.
나랑 같이 가면 일자리 문제는 곧바로 결정이 날겨. 네가 불행하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네 곁에 없어서 그렇지 여기 함께 있으면 불행할 리 없잖아. 돈 한 푼 안 주고 하녀처럼 부려먹는다 해도. 그럼 불행할 리 없어. 그래서 곧 도착한 농장 건물은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해 보였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계절인 만큼 푸른 풀밭도 없었다. 일정한 높이로 일률적으로 손질한 산 울타리로 구획을 지은 들판은 휴경지 아니면 순무밭이었다. 대수는 모인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까지 농장 건물 밖에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 메리언이 말을 넣어주었다. 농장 주인은 자리를 비운 것 같았고 남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인이 구력 수태고지 축제일까지 율리우스리 여긴 구력 수태고지 길은 4월 6일이라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1752년에 그레고리 안역으로 바뀌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19세기에도 이 구력을 통용했답니다. 4월 7일 그 축제일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녀를 고용했다. 들릴하는 여자 일꾼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였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할 수 있는 일이면 품삯이 싼 여자를 쓰는 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자 이제 잠자리를 구하는 일만 남았고 숙소는 그녀가 기대에 몸을 녹였던 박공 달린 집으로 정했다. 그녀가 확보한 생계수단은 초라했지만 어쨌거나 겨울을 날 피난처는 마련된 셈이었다. 그날 밤 테스는 말로서로 남편이 편지를 보낸 경우에 대비해 부모님에게 새 주소를 보냈다. 하지만 남편이 욕을 먹을까 봐 어렵게 지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2번째 글까지 읽었습니다.